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이제 10월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월에 한파주의보. 참 정말 이제 오랜만에 보는 가을의 한파인데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한파주의보가 현재 좀 발동이 되려고 그러고 있어서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뭐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다. 정말 이제 뭐 사상 최악의 폭락장이 온다. 그런 이제 폭락론자들, 늘 언제나 시장이 조금 하락하면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폭락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도 이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나서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망한다. 경제가 다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 주식 다 팔고 아예 당분간 몇 년 동안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 주식시장에 비관론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죠. 뭐 관련 영화들도 많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정말 주식의 어떤 이런 투자에 좀 역사를 알고 싶다 그러한 분들은 관련 영화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뭐 일부 뭐 영화나 여러 이제 책들에서는 또 각색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뭐 그때 이제 기사나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금융 전문가, 금융 자격증, 그런 거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경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이제 학과, 그 다음에 뭐 대학이나 그런 데서는 역사 공부를 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투자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문제는 지금 이제 증시가 또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이 어떤 증시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좀 밑밥을 깔고 있듯이 정말 이게 뭐 내가 코로나 이후에 뭐 다들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뭐 V자죠. V자가 아니라 뭐 오른쪽이 훨씬 높은, 이렇게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틀렸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뭐 어떤 뭐 기관, 뭐 애널 전부 다 틀렸다. 근데 지금도 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고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시장에도 10월에 한파주의보가 올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방송을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아마 이 저번 주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상당히 좀 존재한다는 점, 이미 시장이 빠지고 나가서 이 방송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발 빨리 시장을 좀 캐치를 하고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목, 좀 이제 앞으로 부각될 종목 이야기, 항상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요, 좀 이제 다소 재미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요, 미국 이제 이 교통부 장관이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물류 대란 사태가 확실히 내년까지 지속될 것. 엥?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연준이나 이제 각 뭐 교통부 장관이나 뭐 이제 여러 뭐 재무부 장관 어떤 각 위치에 이제 거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달래죠. 그렇죠? 대중을 달래고 괜찮다, 큰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잘 해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주로 달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물류 대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편의점도 아니고 24시간 그 이제 항만을 개방을 해서 빠르게 이 물류 대란을 해소를 해라. 연말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 대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경제에 충격이 없도록 이거 제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이 사람 대단한데?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오히려 이제 정말 이제 진실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한테 욕은 좀 많이 먹었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미국 물류 대란 사태가 확실히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풀릴 것이라고 다 지금 한입 모아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또 이 교통부 장관 물류 대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 내년까지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주식시장에 왜 큰 난리냐면은,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배로 이제 미국에 여러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선적을 하고 뭐 이제 항만에서 철회하는 그런 과정들이 원래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요. 그게 무려 이제 보름까지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7배 정도가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요거 이제 물류 대란 이 지금 이틀 걸리던 게 보름까지 이렇게 되면 공급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 대란이 심각한데, 잠깐만, 그러면 이게 확실히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잠깐만, 그러면 이 삼성전자 이 하락이 내년까지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굉장히 이게 또 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 물류 대란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로나 요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복할 때까지 무려 이제 거의 9개월 가까이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8만원 위로 9만원 요렇게 이제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아무리 그 제품이 고가에 팔린다라고 해도 그게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팔려야죠. 그쵸? 공급은 주문은 계속 폭증을 하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만 들어오고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판매가 딜레이돼서 판매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실적도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사실 반도체는 지금 뭐 전체적인 주문량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주문량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고 막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생산이 이 공급난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틀 걸리던 게 보름까지 늦춰지면서 현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굉장히 좀 심각한 일련의 물류 대란은 확실히 내년까지 지속된다라고 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은 당연히 참고를 하셔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이 주식이 선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확실히 내년까지 물류 대란이다 하면은 좀 이제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오를 수 있는 종목에 좀 이제 올라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일부 비중을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공급난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현재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급난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게 금방 해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망 훼손이 이 코로나로 인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 회복시키면 당연히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이게 공급난뿐만 아니라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는 게 실제 이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많이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공급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렸던 소비나 그런 부분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수요까지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쇼티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하면 뭐 올해 연말 정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빠르게 해소가 될지도 몰랐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이 가수요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대란이 펼쳐졌죠. 그쵸?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가 부족한 적이 있었나요? 마스크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마스크를 샀지? 그런 생각이 다들 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스크가 마치 내가 쓸 마스크는 정말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공포심리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조성이 되면서 막 이제 10,000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충분하고 재고도 넉넉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불안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불안하면은 돈을 더 열심히 해서 일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뭐 남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 남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고를 축적을 해놨어, 나도 더 이거 확보를 해놔야 된다, 어떤 일종의 경쟁 심리, 그 다음에 이 군중 심리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쇼티지도 공급 쇼티지인데 문제는 뭐다? 바로 수요적인 부분도 같이 붙고 있다. 그래서 현재 30년 만에 최장기간 5% 이상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물류 대란 사태를 해결하자 그렇게 이제 나섰지만 미국 교통부 장관은 물류 대란 사태가 확실히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연말에도 12월 달에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면 30년 만에 최장기간 5% 이상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2021년이니까 약 이제 1990년 이후로 이제 완전 초물가, 정말 이제 고물가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이 지금 11월 FOMC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것을 보면은 사실 시장이 흔들리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황이고, 오늘 이제 주제처럼 증시도 잘못하면 이 한파주의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지금 5% 이상의 요러한 이제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 이제 최근 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멈출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냐 봤더니 사실 유가의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산유국들이죠. 근데 이 유가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산유국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유가 공포 심리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에 만약에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로 인한 대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미 증산을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괜찮아. 뭐 유가 그렇게 뭐 많이 안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돈 잘 번다라고 했을 텐데 정말 잘못하면 이 베네수엘라처럼 산유국이 망할 뻔한 그런 정말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말이라고 하면은 껌뻑 죽었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미국이 증산하라고 지금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도 NO! 단호하게 증산을 지금 당장 못한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셰일 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셰일 업체들에게 뭐 시추를 막 확 늘리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지역 개발 다시 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만약에 야 너희부터 그럼 늘려라. 너희가 전세계 공급하면 되지 않냐. 미국 너희가 제1 산유국이지 않냐.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안 돼. 신재생 에너지 우리는 개발할 거야. 우리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사우디 입장, 그러면 나도 안 할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가요. 근데 원전은 수출을 한대. 그러면 이제 이 원전 수주를 원전 발주를 내는 나라에서는 야 너희는 근데 왜 탈원전 하는데 우리 원전 지어주냐?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우디가 지금 좀 문제다. 사우디가 증산 기조로 돌아서야 되고 이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산유국들이 이 어떤 지금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 난방유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64년 만에 이 10월 한파주의보가 정말 한파가 세게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난방유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뭐 보시면은 코로나 때 크게 이렇게 하락하고요. 거의 이제 뭐 0불대로 크게 하락했죠. 요때 이제 이 크게 이 하락한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우디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또 춥다고 하니까 이 난방유 가격이 지금 주봉상으로 1, 2, 3, 4, 5, 6주 동안 계속 상승만 합니다. 사실 뭐 주식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그쵸? 매주 계속 오른다. 그것도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이전에 요때 이 가격이 하락한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2014년도였는데요. 이때 이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사실 뭐 테이퍼링 관련, 미국 테이퍼링 관련 이슈도 있긴 했지만 이때 이제 사우디가 굉장히 큰 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냥 뭐 유가 계속 우리는 풀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때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증산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일단 상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꺾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품 시장도 뭐 구리나 여타 이제 비철금속까지 아연이라든지 그러한 원자재 강세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 역시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잡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거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이 결정권을 또 러시아가 쥐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한 나라?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 러시아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천연가스 대국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이제 3불 아래로 머물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막 이제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 세계가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겠다. 유럽 쪽에 늘려서 너희 좀 원활하게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 천연가스 최대 이제 그 공급하는 국영 기업이죠. 가즈프롬에서는 우리도 올 겨울에 대비하기 바쁘다. 일단 우리 내수부터 신경 쓸 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것도 일종의 분명 작전일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5배 이상 늘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64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64년이면 거의 이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래 이제 한파가 찾아왔는데, 정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수 있나. 이게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자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난 건가, 뭐 그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난방 엄청 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난방을 엄청 틀 시기가 아닌데 이게 뭐 한두 달가량 이렇게 땡겨져 버리면 당연히 에너지의 수요는 더 급증을 하게 되고 에너지 대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에너지 대란도 쉽게 해소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일종의 좀 자연재해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계속 좀 당분간은 상승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30년 만에 최장기간 뭐 물가 상승률 기록, 이게 조만간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이제 또 하나 코로나로부터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모두 다 위드 코로나로 해서 경제를 다 개방한 상태가 아니죠. 그쵸? 국가 간의 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야 우리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 지금 거의 다 했고 경제 개방 거의 다 했다, 백신도 거의 다 맞았다, 근데 이거 물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절대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상 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로부터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이제 나라들,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 그렇죠. 그쵸? 어떤 이 백신 공급망도 조금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공급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의 쓰나미를 완전히 이제 100%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런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다 안 됐는데 금리가 올라봐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전망이 하향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또 현재 금리 인상을 더 빨리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더 안 된 국가일수록 뭐예요? 물가가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취약한 그런 국가들은 선진국들 대비 물가 상승률은 더 높고, 그리고 경제 회복은 더 안 됐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야 너희도 금리 더 빨리 올리라고 엉덩이를 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흥국 즉 이제 약한 고리가 정말 이제 이 확실하게 왜 약한지 아마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뭐 디폴트를 선언하고 아마 그런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치게 높은 물가를 아마 미국도 계속 보고 있기만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일부 이제 신흥국 국가들부터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도 사실 선진국 위주로 먼저 이제 풀렸고 백신 이꼴 이제 국가의 어떤 힘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신흥국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진국들도 사실은 이 약한 고리에서부터 흔들리면 결국 다 같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뭐 이제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그런 이제 공급망 훼손이 지속되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현재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추세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근데 추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거는 증시가 이제 다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나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증시가 어느 타이밍에 지금 빠져야 되고 지금 뭘 좋게 봐야 되고 그걸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주식구조대 이현석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괜히 주식구조대라고 그렇게 지은 게 아닌지 잘 지금 느끼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흥국들은 좀 가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2004년도의 금리 인상과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그 2004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2004년도에는요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요 때인데 2004년도에 요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좀 추세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가 약 한 15년 만에 15년도 좀 더 됐습니다. 16년, 17년 만에 이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도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물가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물가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그때도 물론 물가가 목표치 2%를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물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물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높은 물가를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냐? 분명히 11월 FOMC 11월 첫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이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준비를 꼭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준의 입장은 아마 경기가 다소 망가지더라도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또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 캐나다 관련 금리인데요. 지금 좀 많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캐나다 단기 금리입니다. 근데 이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이 각국의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금리가 다 0%대로 거의 다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현재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가 절대로 많이 오른 게 아닌 게 위에 지금 고점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위로 치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한 캐나다 금리가 정말 초급등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영국의 2년 금리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큰 구인난을 겪고 있죠. 그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유소에 이제 그 기름차가 못 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뭐 7시간 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주유를 하려고 해도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물류 대란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현재 이제 영국인데, 당연히 물류 대란이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으면서 금리 또한 캐나다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유럽 쪽 금리는 거의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0%대 금리 계속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지금 오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영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크게 넘어섰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달러보다 훨씬 더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실 거는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단기 금리죠. 미국 금리는 뭐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 곳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앞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요 정도 이제 금리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만약에 코로나 때와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뭐 물론 연준에서 잘 컨트롤을 해주긴 하겠지만 현재 물가를 봤을 때는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드 와치라는 데서는 현재 이 6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에서 거의 이제 50% 가까이 갑자기 이제 올렸고요.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기 금리도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그때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이 기대 심리를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연준의 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요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경기도 그때 굉장히 과열이 됐었고 결국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것인데, 지금 보시면 이미 2%는 한참 넘었고 2.5%를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이제 이 9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우리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시게 되면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왔고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통부 장관이 미국 물류 사태가 확실히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류 대란이 확실히 내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확실히 계속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금리도 현재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가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소 좀 부드럽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미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그 다음에 물류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나서 풀린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빠르게 좀 금리 인상을 해서 이 물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30년 만에 여러분 최장기간 5% 이상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3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대공황, 우리가 이제 그때 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대공황이 온다 뭐 이제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마 60세 이상이신 분들만 내가 옛날에는 물가가 참 이렇게 빨리 올랐는데라고 아마 조금 느끼실 거고 그 이제 아래로는 60세 이하로는 아마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가 지나치게 높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아마 직접 체감을 못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실상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물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충격을 우리가 그러면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간략하게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증시의 한파주의보에 대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크게 좀 부각이 됐었던 인버스 투자를 먼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상품이니까요. 뭐 누구나 쉽게 그렇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10월에 증시에도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 한파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곧 풀릴 것이다. 잠깐 이러고 뭐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증시 자체도 날씨와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로 중무장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요. 예상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보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현재 이제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4,100원 조금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4,100원을 기준으로 4,100원 위로 올라가면 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4,200원을 뚫고 인버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이 인버스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11월 FOMC에 대한 굉장히 좀 매파적인 그런 전망이 분명히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증시의 하락에 대한 헤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증시의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썩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붙는다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하나의 어떤 이 자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던 것처럼 결국은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하락을 예상하고 짧게 해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추세적으로 뭐 이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이 인버스로 해칭을 하기에는 좀 너무 내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는 그런 이제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초우량주들을 모아놓은 코스피 200 지수와 반대로 가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2배를 반대로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험하지만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증시에 대한 어떤 방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세계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이 11월 FOMC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상품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인버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ETF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코덱스가 붙어 있고요. 코스닥 이제 150 지수를 반대로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처럼 코스닥 150이 안에 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이제 지수와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즉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반대로 수익이 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면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뭐 인버스도 그렇지만요. 지금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도 그렇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뭐 바닥권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자리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가면 얼마나 더 가겠냐, 그런 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사실 좀 어떤 파생 상품에 속하고 증시에 반대 베팅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요 점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이제 앞서 이 전세계 금리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전에 금리 관련해서도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ETF로 마찬가지로 금리에 우리가 좀 직간접적으로 베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라는 상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국채죠. 10년물과 반대로 가는 그런 이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10년물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꼴인데, 10년물이 사실 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 번씩 그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좀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48,250원 부근까지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만약에 48,500원을 뚫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요때 또 바로 좀 올라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이 금리에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KB스타 미국 장기 국채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합성 H라는 요 이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이 미국의 장기 금리는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에 대한 요런 이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뭐 한 10년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좀 이제 그렇게 또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경기 전망이 계속 뭐 좋아지고요.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장기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더 바닥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는 앞서 이제 인버스 상품 같이 더 이제 뭐 떨어질 곳이 그렇게 크게 없다. 예, 좀, 이, 낙폭이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코덱스, 예,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인버스 H, 예, 요 이제 ETF도, 거래가 그래도 이 국채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장기, 예, 국채 앞서 말씀드린 KB스타 ETF랑 비슷하게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오른 모습은 보이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75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8,000원 선마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러한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월 한파주의보, 증시에도 잘하면 이 한파주의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교통부 장관의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미국 물류 대란 사태가 확실히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정말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뭐 물론 반대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 교통부 장관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좀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은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현재 연준도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두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세계 금리가 크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있고, 뭐 잠깐 이러한 금리가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은 항상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다시 금리를 내리고,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한번 시작하면 좀 다소 이제 금리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이제 한 11월 FOMC 회의에서 분명히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는 나올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계속 좀 흔들거린다라고 하면은 앞서 좀 말씀드린 뭐 인버스나 국채의 선물의 인버스, 금리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우려하는 대로 이 증시가 한파주의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뭐 제가 뭐 그때그때마다 계속 뭐 저도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이슈가 많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우디가 갑자기 우리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증산하겠다, 폭발적인 증산을 지금부터 거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 지금 금리 자체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이 지금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도 아마 당분간은 멈출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안정적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내가 정말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지금 한파주의보가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증시를 함께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지금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나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를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4년도의 금리 인상과 다른 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한파주의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증시도 잘하면 한파주의보가 올지도 모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향후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이게 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주식 구조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